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애틀랜타 한인회관의 모습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관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충근 박사가 오늘 강연을 했고요. 강연이 끝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뭐 일찍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은 남아있는 분들이 이제 단체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한 200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서 오늘 이충근 박사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행사는 에이커스 아틀란타 지부, 그러니까 한미연합회라고 하는데요. 에이커스라는 조직은 전국에 한 수십 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도 한 40개가 넘는 지부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커스 조직이 추구하는 것은 한미동맹,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조직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의 애틀랜타 지회도 이번 행사를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이충근 박사가 와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 2시간 정도 강연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지금 초강대국 두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 혼자 1등이다 지금. 미국 혼자 극초 강대국이 되어져 있다. 극초 강대국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슈퍼파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초강대국 해가지고 슈퍼파워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그런 단계는 이미 넘어갔고 하이퍼파워라고 부른다 이거죠. 하이퍼파워. 이게 극초 강대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데 이 미국의 극초 강대국이라고 보았던 그 시점이 유지가 좀 되는가 싶었다가, 사실은 2010년대 중반쯤에 미국의 위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8년을 지나면서 사실 미국의 위상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되죠. 중국이 여기에 도전장을 내기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2017년에 중국이 지금 도전장을 내고 뭐 어깨를 나란히 같이 하고, 너하고 나하고 우리 둘이서 좀 전 세계를 같이 한번 잘 이끌어 보자, 뭐 이런 말들이 막 중국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미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나라 딱 지정을 해버리죠. 그리고 무역 전쟁 걸지 않았습니까? 관세 부과. 안 내면 어떡할 거야?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 흐름을 완전히 막았던, 만약에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고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더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거였습니다. 마찬가지, 진짜 위기가 또 한 번 왔었죠.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부정선거로 된 거죠. 이제 조만간에 발표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 그런데 그 부정선거로 된 발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암흑의 4년을 보내면서 미국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만, 혹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몇 명만 아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majority, 과반수 이상의 미국 국민들이 무엇이 현실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들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만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충근 박사님의 강연을 듣다 보면은 굉장히 아주 명료합니다. 이건 이거야, 이건 이랬던 거야. 딱 명료하게, 애매하게 얘기하거나 자신 없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건 이거였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 지난 4년 동안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대답한 국민이 56%였다라는 겁니다. 56%. 근데 역대 지금 미국 대통령들을 쭉 보면 4년 임기 마칠 때 지난 4년 동안 경기가 좋아졌느냐라고 여론조사를 벌였을 때 40% 이상이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대답을 하면 100% 그런 대통령은 두 번째 연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졌다라는 여론 대답이 더 많아지면 연임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나오지만, 4년 동안 경기가 나쁘지 않았다,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40%만 넘어가면 다 재임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무려 4년 동안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50%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임에 실패했다. 물론 팬데믹이라는 게 터지긴 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게 터지기는 했는데, 그 팬데믹이 터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정선거가 더 활기차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부 다 우편 투표로 돌려버렸죠. 캘리포니아. 3,800만 표가 다 우편 투표로 돌았는데 이거 죄다 믿을 수 없는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투표가 딱 끝나고 났는데 갑자기 뭐 새벽 3시에 트럭이 와가지고서는 투표용지를 막 놓고 가는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펜실베니아.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바이든 피크라는 게 생기죠. 계속해서 바이든 표가 덜 나오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쭉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현상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계속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가 않았고 각 주의 국무장관들, 심지어는 공화당 소속인 국무장관들조차도 우리 주에서 있었던 선거는 안전한 선거였고 깨끗한 선거였다. 부정이 별로 없었다. 부정이 있었다고 해도 뭐 매번 선거 때마다 있는 아주 작은 수준의 부정, 뭐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아주 작은 수준, 몇 명, 몇십 명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들이 다 나왔었고요. 결국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유는 뭐야?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래서 결국은 반란 세력으로 규정을 했던,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과 이러한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들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반란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국민들을 탄압했던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1월 6일 의회 사태에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 1,500명을 기소했던 것이 결국 그러한 이유였다. 이런 억울한 시간을 보냈고요. 저희 뭐 뉴스앤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 유튜브 채널이 폭파가 된다거나 페이스북이 계정이 갑자기 정지가 된다거나 뭐 이러한 억울한 시간을 저희도 이미 다 겪어봤으니까요. 이러한 억울한 시간들을 겪었으나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오히려 보수주의자들은 더 단결했고 더 목소리를 크게 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었다. 그래서 이 기득권층, 완전히 뭐 워싱턴 스왑프에 푹 빠져 있는 달코 다른 직업 정치인들로 가득했던 공화당을 마가 유권자들이 마구 거세게 몰아붙여가지고요. 마가 정치인들이 공화당을 장악을 하는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3, 4년 사이에 그런 변화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2년 사이에 그런 변화가 아주 초기에 강하게 진행이 된 것을 제가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과 투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하나 저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부정선거죠. 오늘 강연회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강연을 끝나고 난 뒤에 이충근 박사님한테 가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다음 달에 부정선거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미국에서 부정선거 발표를 하면 그게 한국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냐? 어떤 반응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 자료 이런 거 조금만 찾아보면 금방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에 발표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정선거 자료들이 지금 저희가 보도 안 한 거가 아닙니다. 이미 다 보도한 내용들이고요. 저희가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표가 된다 안 된다가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충근 박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렇다라고 합니다. 의미가 있다. 왜 그러냐? 미국에서 그걸 발표하게 되면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게 실제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국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걸 저희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국민들 중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는 한데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어떤 범국민적인 운동이 벌어지기에는 부족한 숫자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냐면요. 미국의 백악관이 미국 대통령이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자료 들고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뭐 조중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언론들이
뭐 가짜뉴스 여태까지 열심히 퍼내던 그 언론들이 진짜 미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미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미국 얘기로만 끝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부정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리해드려야 되는 게 일단은 스마트매틱이라는 것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매틱은 원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들어와서 스마트매틱이란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게 철저하게 키워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 뭐 차베스부터죠. 베네수엘라의 이 차베스 정권이 기획해서 키운 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누가 한 거냐면 게리 번슨이라는 CIA 출신 요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직접 정보를 취합을 하고 실제로 베네수엘라에 가서 스마트매틱을 개발했던 사람들과 몇 명과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면담을 하고 무려 2년 동안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결과를 알게 된 것이 스마트매틱이 이게 지금 정말 부정선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구나. 전자투표기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스마트매틱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매틱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소프트웨어의 원천 소스 코드, 어떤 프로그램을 했길래 이게 부정선거로 어떻게 이용이 됐는지 그 프로그램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베네수엘라를 치면 그게 나온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들이 다 나온다라는 거죠. 아니, 그 뭐 해킹하거나 알아봐가지고 알 수 없는 거냐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가 막히게 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무려 지금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14가지 패턴이 있답니다. 부정선거를 하는 패턴이 14가지 패턴이 있어서 그거를 한 군데에다가 한두 개씩만 적용을 해가지고요. 서로 다른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복잡하게 통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표 결과가 나온 것만 봐가지고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조작이 됐는지 비교 검토가 불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원천적인 소스를 찾아야 하는데 그 원천 소스는 베네수엘라에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쳐들어가야 될 이유가 이제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마약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마약만이 이유가 아니고요. 마두로 정권의 몰락, 마두로 정권을 없애버리고 마차도로 교체시키려고 하는 건데 마두로 정권을 몰락시키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마약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부정선거 이슈가 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자, 스마트매틱은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회사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회사인 줄 알았죠? 미국 회사로 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미국에 있는 다른 회사들을 인수합병하고 뭐 다시 또 분사시키고 하면서 결국에는 진짜 미국 회사처럼 활동을 했고 미국 내에 있는 여러 주의 선거 시스템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도미니언 보링 머신스라는 회사랑 합병을 했다가 갈라집니다. 스마트매틱이. 지금 그 스마트매틱과는 갈라졌지만 도미니언 보링 머신스라는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결국 스마트매틱스에서 나온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미니언 보링 머신 같은 경우는 2020년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던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도미니언 보링 머신스가 사용하고 있는 이 투표 기계들이 데이터를 전부 다 중앙 서버로 보내고 있었는데 그 중앙 서버가 어디에 있었느냐? 세르비아에 있었다. 세르비아에 있는 중앙 서버에 자료가 모이면 거기에 중국에서 온 해커들, 베네수엘라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나라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세르비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해킹을 해가지고 한 90명 되는 해커들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료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보내주면 이 세르비아에서 조작돼서 보내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선거 결과다 하고서는 사람들한테 공표가 되고 언론이 그걸 가져다 쓰는 이런 상황이 됐었다. 이런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졌다. 여기에 관련된 나라가 총 72개 나라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죠. 예, 이게 이제 게리 번슨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과정에 중국이 개입이 되어져 있는 이야기. 이게 중국이 개입되어져 있는 이야기는 조금 좀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요.
이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표 기계들한테 화웨이 칩을 사용을 했다라 이야기죠. 예. 화웨이는 소프트웨어랑 관계없이 그 칩 자체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면은 본사로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는, 자기 기계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카피해 가지고 바로 중국 본사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그러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화웨이 쪽에서 만드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다 모니터링이 되는 칩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칩을 없애고 화웨이 부사장 체포하게 캐나다에서 결국은 검거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었죠. 화웨이가 완전히 국가 안보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라고 전부 다 사용도 못하게 만들고 화웨이 망하게 만들려고 아예 압박을 했었던 그런 이유가 나왔었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기술력을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 화웨이 칩을 사용을 하면서 투표기계를 사용했던 그 몇 년간의 시간 동안에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었던 그 스마트매틱의 기술들이 그대로 다 카피가 됐던 겁니다. 중국 쪽에. 중국 입장에서는 얘네들 봐라, 얘네들 이런 식으로 조작하네 라고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스마트매틱 쪽의 기술을 가져다가 뭐 돈 주고 사오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자체적으로 화웨이 칩을 통해서 구경하고 있다가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선거 조작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배우게 된 것이고요. 자기네 나름대로 독자적인 이 부정선거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A웹을 통해서 전 세계에 또 퍼지게 되죠. A웹에 가입되어져 있는 국가가 110개가 넘습니다. 110개가 넘는 나라들이 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부정선거 시스템을 A웹을 통해서 다 보급을 받게 됩니다. 뭐 콩고니 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나라들, 카자흐스탄도 그리고 난리가 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것 때문에. 어찌됐든 중국은 중국대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었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의 문제입니다. 미국 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CIA가 부정선거를 조종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매틱 같이 이게 스마트매틱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왔는데 이건 베네수엘라 기업이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미국 기업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미국 기업으로 생각을 한 거고 이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 세계에 보급해주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저희는 알고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건 발표가 나오면 분명하게 저희가 알겠죠. 그래서 어떤 작업들이 진행이 됐느냐 하면은요. 국무부가 나서서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들을 통해서 전자투표기계를 홍보하고 보급하는 마케팅 노력을 펼쳤습니다. 굉장히 큰 노력입니다. 마케팅 노력. 미국 국무부가. 한국으로 따지면 외교부. 그러니 전 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렇게 홍보해 준 이게 72개 나라에 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여기에 USAID에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관련된 조직이 CEPS라는 조직입니다. CEPPS. 전 세계의 민주주의 질서를 보급하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그겁니다. 전 세계에다가 민주주의 질서를 보급하고 투표 문화를 보급하겠다. 명분은 이거였는데 근데 실제로 이들이 한 것은 조작 가능한 선거 시스템들을 보급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었고요. 야, 이거 봐라 이거죠. 이거 봐라. 선거 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네. 선거 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이 참 훌륭한 시스템을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해야 되겠구나라는 꿈을 키웠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어디서 출발을 하게 됐느냐?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것이 쿠바에서 출발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차베스가 선거에서 지고 쿠바로 망명을 가했을 때 쿠바에서 도와줘가지고 차베스가 부정선거로 승리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럼 차베스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게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차베스 입장에서는 이 부정선거만 내가 꼭 쥐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영원히 정권을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지금 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민주진영 국가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친베네수엘라 정치인들로 정권을 가질 수 있게 국회의원들도 대통령도 친베네수엘라 스타일,
그게 누굽니까? 결국 민주당들인 거죠. 좌파 정치인들을 섭외해서 그들이 당선될 수 있게끔 이 선거를 조작을 해주면 그러면은 저 나라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우리 미국을 베네수엘라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이 진행이 된 거였는데 미국의 CIA가 이걸 알게 된 거죠. CIA는 이것을 알고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끝내야 되는데 사실은 초기의 연구 결과 조사 이런 거 보면은 이 시스템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는 보고서가 여러 군데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고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조작이 가능해? 이걸 우리가 이용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CIA가 엉뚱한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저희는 그것을 이제 딥스테이트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에는 전 세계 국가들한테 미국에서 선거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퍼뜨려 놓으면 그러면 미국이 오히려 이 친미 정권들을 계속 각 나라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상상을 했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아름다운 상상. 그래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했겠거니 하는 상상. 그런데 지금 게리 번슨 같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러한 선거 개입을 다른 나라의 선거 개입을 미국이 한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들이 그냥 뇌물을 먹고 넘어가 버린 거다. 베네수엘라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중국한테. 근데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고급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정치인들은 충분히 알만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은 버락 오바마가 당시에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이 국민들이 정말 뽑은 것일까? 아니면 스마트매틱이 관여한 것이겠는가?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가 민주당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과정에서 연방 상원의원 딱 한 번밖에 안 해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낙점이 받는 그 과정,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스마트매틱이 사용이 됐다라는 이야기. 그때 가장 강력한 후보는 사실은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었는데 힐러리 클린턴을 제치고 버락 오바마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스마트매틱이 있었다. 그럼 버락 오바마는 과연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그래서 결국에 어떤 얘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냐면 이것은 조 바이든이 과연 어떻게 해서 2020년에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고 8천만 표가 넘는 전국적으로 그 표를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었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게 지금 버락 오바마로 화살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내에서는.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USAID는 미국 국무부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이 부정선거 시스템들을 보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셉스라는 기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에 가면 셉스의 지원도 받고 AWEB의 지원도 받는 사무소가 있다니까요. 인도에. 왜 하필이면 인도에다가 그런 짓을 했을까? 저희가 지금 풀리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볼 때에는 중국에서 조종을 해서 전 세계의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친중 정부들을 세우겠다라는 계획과 미국의 민주당 중에서 고위 인사들이 딥스테이트거나 스왑프거나 해가 몇몇 사람들이 고급 정보죠. 이거는 아무한테나 얘기할 수 없는 최고의 고급 정보인데 이 정보를 쥐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쥘 수 있어라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렇게 해버리려고 계속 쥐락펴락 미국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만들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이게 두 번째 이야기. 이 두 세력을 놓고 이야기하면은 나머지 베네수엘라의
뭐 스마트매틱 같은 이야기들은 전 피레미로 보일 수밖에 없는, 뭐 쿠바의 뭐 암흑애들 뭐 이런 것도 피레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팀들이 처음에는 이 얘기를 믿지를 않았답니다. 예. 수지 와일스한테 처음에 이 얘기를 해줬더니 수지 와일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2020년 부정선거 아니었는데 그거 부정선거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진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베네수엘라에서 스마트매틱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사람들 몇 사람을 갖다가 급조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플로리다까지 마라라고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탈출시킨 겁니다. 탈출시켜가지고 007 작전 하듯이 데리고 가가지고 마라라고 저택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팀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듣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을. 그때 와서 부정선거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였다. 예, 일론 머스크. 지금 또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하고 패트릭 번스라는 사람하고 게리 번슨이란 게리 번슨 요 세 사람이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스마트매틱에서 일하던 내부 고발자들이랑 서로 엮어가지고 도미니온 보링 머신스의 이 글로벌 서버 세르비아에 있었던 글로벌 서버를 해킹을 해서 무력화시키는 그 서버가 완전히 작동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을 시켰다. 2024년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 작전이 벌어진 그 과정에 이 세르비아에 어디에 그 서버 컴퓨터가 있는지 그 서버 컴퓨터의 주소 IP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그 서버 컴퓨터의 주소를 정확하게 찝어준 사람이 있었다. 일본의 한 해커가 그걸 알려줘서 거기를 집중 공격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근데 그 일본 해커 지금 신원이 절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일본에 있는 한 해커가 익명의 해커가 알려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본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2기에 들어선 이후에 정말 밀접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과연 그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총리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갑자기 일본과 미국이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일까? 그 초대형 항공모함에 일본 총리가 들어와 가지고 같이 그 안에서 연설을 하게 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그냥 필요하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 필요하니까 과연 그것뿐일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 필요했던 건 그 훨씬 전부터였을 텐데요. 근데 하여튼 저희가 볼 때에는 일본이 어떻게 해서 미국의 그런 강한 신뢰감을 쌓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 부분 중에 바로 이 이야기, IP 어드레스를 일본의 해커가 찾아줬다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신경이 쓰입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일까? 그리고 인도에는 왜 하필 모든 부정선거의 메카가 되어져 있을까? 인도가 왜 부정선거의 메카가 되어져 있을까? 저희도 그것도 상당히 지금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밝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다음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때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다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면 아마 소화를 다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희가 조금씩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전 세계의 부정선거 시스템들을 보급하고 관리하려는 검은 손들이 있었다. 근데 그게 중국에서 관리하려는 사람들 한 팀이 있고 또 미국에서도 그런 팀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근데 미국에서 움직이는 팀은 정권이 움직이는 그런 국가적인 팀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 자기네들끼리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져 있었던 그런 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가 차원에서 움직였던,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움직였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된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그 두 시스템의 시작점이 공교롭게도 어디였느냐? 베네수엘라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시스템이 전 세계로 퍼지는 루트가 서로 다른데, 미국에서는 셉스라는 조직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급을 해왔던 것이었고, 중국 쪽에서는 A웹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급을 해왔다라는 이야기. 예. 이게 서로 닮은 시스템이기는 한데 완전히 똑같은 시스템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발표가 되는 거는 2020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부정선거 시스템을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와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부패한 내부 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뭉쳐지게 되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미리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민주당과 그다음에 법무부, FBI, CIA가 공모해서 부정선거를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 있는 딥스테이트들과 그리고 민주당의 고위 정치인들이 공모해서 부정선거를 벌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 끝은 버락 오바마를 향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요 얘기가 당장 A웹 사건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계속 드리는 겁니다.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이 연결고리가 바로 화웨이라는 거. 화웨이가 결국은 스마트매틱 시스템을 그대로 중국이 카피해 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화웨이를 통해서 카피가 된 중국의 시스템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전초기지는 A웹이었다, 한국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한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이 화웨이 칩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이고, 결국에는 이 왕후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초대해가지고 강연회를 갖고 그걸 또 동영상을 만들고 했던 것도 결국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고, 중국은 중국대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친중국 정부들을 만드는 쪽의 작업을 계속 진행하던 상황이었고, 또 미국의 딥스테이트들은 딥스테이트대로 미국 좌파 정권들이 미국 좌파 정권을 영구히 하려고 그거를 또 자기 친미 좌파 정권, 친미 좌파 정부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또 노력을 해왔던, 이 시끄럽고 복잡한 과정 중에서 어리버리한 미국 공화당만 바보같이 계속 터지고 있었던, 그러나 자꾸 여기저기에서 뒷돈을 주니까 그 돈 먹으면서 아픈 가슴을 달래고 있었던 뭐 이런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큰 그림을 그려드리자면 그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바로잡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썩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상황.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 있는 좌파 언론들이 계속해서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 국민들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조사들을 연이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그 평가를 하는 시점이 1월 20일쯤 이제 있겠죠.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결국 나라가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언론들이 하려고 이미 지금 밑밥을 다 깔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철퇴를 가하게 될 것이다. 다음 달 초에, 다음 달에 들어서면 언론들이 트럼프 집권 1년을 평가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 부정선거 이슈를 강하게 터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저희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게리 번슨이 이야기했던 72개 국가에는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데 지금 존 밀스 대령이 이야기했던 왕후닝 이야기, 이 이야기, 그리고 A앱 이야기는 이번에 지금 터뜨리려고 하는 베네수엘라 쪽 스마트매틱 이야기하고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라서 어디까지가 이번에 공개가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